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김태형 기자입니다. 이번 주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양 전 대법원장은 나오지 않은 데 반해 검사는 12명이나 나왔습니다. 재판을 맡은 박남천 부장판사는 공소사실 낭독은 생략한다면서도 단도직입적으로 최초 공소장 공소사실을 그대로 두고서 재판을 진행하기엔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립니다. 28일에는 법원과 검찰,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이 공개된 가운데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고위법관 대부분이 수십억 자산가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 과욕과 처신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선 형사합의 35부 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첫 번째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이 너무 장황하다며 법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브리핑, 공소장 일본주의 얘기해 보겠습니다. 공판 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양 전 대법원장 등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변호인들만 참석했습니다. 검찰에선 검사 12명이 나왔습니다. 이례적으로 많이 나온 숫자입니다. 박남천 부장판사는 공소사실 낭독은 생략하겠다며 단도직입으로 최초 공소장 공소사실을 그대로 두고서 재판을 진행하기엔 부적절하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재판부는 이후 장시간을 할애해 검찰 공소 사실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예를 들자면 공소장 78쪽 봐볼까요? 라며 전교조 법연호조 사건 관련해서 고영한 주심 대법관이 한 행위 내용을 기재했다. 고영한은 기소되지 않았다. 기소되지 않았는데 행위를 기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건 공소 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게 맞을지 의심이 든다는 것이 재판부의 지적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지금 몇 가지 예만 들었다. 지금 다 한 건 아니고 대표적으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재판하기에 부적절한 부분만 들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기소된 공소사실과 직접 관계되지 않으면서 너무 장황하게 불필요하게 기재된 부분, 법관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에 대해 부정적 선입관이나 편견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 부분, 공소 제기 취지가 불분명한 부분이 몇 군데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거듭된 지적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반드시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면서 이건 일종의 공소장 변경 요구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의 오늘 지적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공소장엔 피고인의 범죄 사실만 기재해야 하고 재판부가 예단이나 편견을 갖게 할 다른 서류나 기타 내용을 첨부 인용할 수 없다는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을 위배되는 면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쉽게 말해 다른 얘기들을 장황하게 너무 많이 적었으니 양 전 대법원장과 직접 관계없는 얘기들은 빼고 공소장을 다시 내라는 지적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공소장은 무려 296쪽에 달합니다. 재판부의 공소장 지적 요구에 당황한 검찰은 직권남용은 정확히 설시하지 않으면 왜 범죄가 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그런 점을 고려해 피고인들이 어떤 직권에 기댔는지 전후 사정과 동기는 무엇인지 상술할 수밖에 없다고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전후 맥락과 사정을 설명하려다 보니 기소 안 된 다른 사람 얘기도 일부 들어갔지만 왜 어떻게 양 전 대법원장이 직권남용 범죄가 되는지 설명하려다 보니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해명입니다. 재판부의 오늘 공소장 지적을 두고 법원과 검찰 안팎에선 여러 해석이 분분합니다.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라는 절차적 하자에 발목을 잡히지 않게 하려는 지적을 빙자한 법원의 배려라는 해석도, 무슨 좋은 일 났다고 뭘 그리 장황하게 길게 썼느냐는 검찰에 대한 타박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다시 한번 서면으로 받은 뒤
정식으로 공소장 변경 요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은 쟁점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아서 다음 달 15일로 길게 잡았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을 피고인으로 세운 사상 초유의 재판, 그 서막이 올랐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검찰과 법원, 고위 간부 평균 재산은 검찰이 더 많을까요? 법원이 더 많을까요? 오늘 앵커 브리핑은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얘기해 보겠습니다. 경계할 개에 가득 찰 영자를 쓰는 개영배라는 잔이 있습니다. 액체의 압력과 대기압, 중력의 상관관계를 이용해 잔의 7부 이상 수를 따르면 술이 모두 밑으로 빠져나가는 잔입니다. 과유불급,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과욕을 경계하는 잔입니다. 드라마로도 만들어진 조선 후기 거상 임상옥이 이 개영배를 곁에 두고 늘 과욕을 경계했다고 합니다. 서양에도 비슷하게 피타고라스의 컵이라는 게 있는 걸 보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과욕에 대한 경계는 금과 옥조인 듯합니다. 재산 얘기로 돌아가면 법원과 검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 고위공직자 재산이 검찰보다 더 많습니다. 오늘 공개된 법원 고위공직자 166명의 평균 재산은 27억 6,563만 원, 검찰 재산 공개 대상자 49명의 평균 재산은 20억 1,6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 쪽이 7억 원 이상 더 많습니다. 특히 100억 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재산가는 법원이 7명인 반면 검찰은 1명도 없습니다. 검찰과 법원을 통틀어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김동호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총 206억 4,03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이어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57억 6,717만 원, 김용대 서울가정법원장이 154억 9,212만 원을 신고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조경란 특허법원장은 141억 2,111만 원, 문광섭 대전고법 수석 부장판사가 126억 5,119만 원, 최상열 광주지법원장이 117억 437만 원을 신고해 100억대 재산가 반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 가운데는 안철상 대법관이 55억 397만 원을 신고해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권순일 대법관이 40억 2,70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9억 3,849만 원을 신고했고, 노정희 대법관은 6억 7,954만 원으로 대법관 가운데 재산이 가장 적었습니다. 검찰 고위직 가운데 재산 넘버원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65억 9,077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윤 지검장이 신고한 재산 대부분은 좀 특이하게 대부분이 예금인데 본인 예금은 2억 1,400만 원이고 배우자 예금이 49억 7,200만 원으로 거의 전부 부인 예금이었습니다. 신고가액 12억 원인 서초동 주상복합건물도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윤 지검장 다음으로는 노승권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60억 3천만 원을 신고해 검찰 넘버 2에 올랐는데, 노승권 부원장도 신고한 재산의 거의 100%가 부인 소유 부동산이었습니다. 이밖에 양부남 의정부 지검장이 57억 3천만 원, 권익환 서울 남부지검장이 53억 9천만 원, 이영주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51억 원을 신고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32억 7천만 원을 신고했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재산은 13억 7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위 법관들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 들여다봤더니 이렇습니다. 심상철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 법관의 경우 104억 6,573만 원을 신고해 100억대 재산가로 나타났고, 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35억 1,182만 원, 신광열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2억 687만 원, 이규진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0억 689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4억 9,262만 원을 신고해 수십억, 100억대 재산 신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사 월급이 얼마나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수십억, 수백억 재산이 있으면서 돈을 바라고 법원에 근무하진 않았을 겁니다. 돈을 벌려면 변호사 개업 쪽이 훨씬 더 나았을 겁니다. 돈이 이유가 아니었다면 판사 블랙리스트 등 사법 행정권 남용 연루의 이유와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출세가 되었든 법원을 위하는 마음이었든 무엇이었든 과욕은 언제나 화를 부릅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는 않을 거라 믿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신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첫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 사건 담당을 맡고 있는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와 주진우 부장검사 얘기해보겠습니다. 검찰 과거사위가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게 특가법상 뇌물 혐의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특수강간이 아닌 뇌물 혐의로 선회한 이유와 더불어 박근혜 정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민정비서관이었던 이준희는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지 심층 리포트에서 알아봤습니다. 김학의 장자연 사건에서 드러난 무소불위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감시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질 공수처. 하지만 최근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기소권 없는 공수처에 대해 시민단체가 종이호랑이라며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앞서 관련 소식 전해드렸는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인사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한 곳은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입니다. 부장검사는 주진우 부장검사입니다. 여러모로 이름이 귀에 익습니다. 앵커 브리핑 오늘 하나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검찰은 김은경 전 장관이 친청와대 인사를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에 부당하게 꽂아 넣으려 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22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청와대 지시나 외압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검찰의 김 전 장관 수사는 지난해 말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 수사관의 관련 의혹 제기와 이를 토대로 한 자유한국당 고발에 따른 것입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검찰은 그동안 환경부 간부와 김 전 장관의 정책비서관, 산하기관 임원, 청와대 행정관 등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26일에도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청와대 특감반에 민간인 사찰 의혹 고발 관련한 압수수색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당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를 상대로 집행된 첫 압수수색의 주인공도 바로 주진우 부장검사가 이끄는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행된 두 건의 청와대 압수수색 실무 책임자가 모두 주진우 부장검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애초 자유한국당 검찰 고발 사건들이 통상의 경우처럼 서울중앙지검으로 안 가고 어떻게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 주진우 부장검사에게 배당이 된 걸까요? 검찰은 이와 관련 주진우 부장검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근무 경험이 있어서 수사 적임자라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민정수석실 근무 경험이 있다. 이거는 또 무슨 말일까요? 주진우 검사는 사실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박근혜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밑에서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진우 검사는 희대의 최순실 국정농단과 우병우 수석의 전횡을 몰랐을까요? 아니 그 수족으로 가담하진 않았을까요? 하는 의심이 어쩔 수 없이 듭니다. 관련해서 주진우 검사와 동명이인인 주진우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검사님 청와대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박근혜의 칼이 되어 주시느라 우병우 오른팔 하시느라 당신을 우병우 아래서 최순실을 모신 1급 부역자로 두고 기억하겠습니다. 청와대 민정에서 최순실을 몰랐다면 바보 멍충이잖아요. 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국정농단이고 부역이고를 다 떠나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파견 검사가 정권의 의중을 검찰에 전달하거나 지시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에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청와대를 나와선 다시 검찰로 복귀하는 일이 근절되지 않고 검찰에서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진우 부장검사는 박근혜 정권이 완전히 가라앉기 직전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직전인 2017년 2월 청와대에 사표를 내고 나와 검찰로 복귀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가담자 혹은 방관자였다는 의심과 의혹을 받기 충분한 인물을 요직인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장에 발탁해 문재인 정권 인사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게 한 검찰과 문무일 총장.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쪽에선 전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가, 다른 쪽에선 현 정권 적폐 수사가 진행 중인 검찰. 정권은 유한하나 검찰은 영원하고 끈끈한 선후배로 이어진 검찰은 밖으로 칼을 겨눌 뿐 내부의 곪은 부위를 도려낼 생각이 전혀 없다. 제 말이 아니고 임은정 부장검사가 얼마 전 한 신문에 기고한 칼럼의 일부입니다. 칼럼 제목은 나는 고발한다입니다. 그리고 그 고발 대상엔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검사들엔 문무일 검찰총장도 포함됐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권고하면서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는 이제 기정사실화됐습니다. 그런데 과거사위는 왜 애초 논란과 의혹이 제기됐던 별장 성접대나 특수강간이 아닌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 권고 결정을 내렸을까요? 당시 청와대 곽상도 민정수석과 이중희 민정비서관은 어떤 의혹을 받고 있고 적용 가능한 혐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심층 리포트 신세아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지난 22일 밤 모자를 푹 눌러쓰고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인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빠져나가려다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법무부 직원이 출국 직전 김 전 차관을 발견하고 긴급하게 관련 조치를 취한 겁니다. 김 전 차관은 머리를 식히려 나가려 했다는 입장이지만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인 25일 열린 검찰 과거사위 정례회의에선 이례적인 공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전직 고위검사가 우리 위원회의 조사에 응하기는커녕 심야 영시 출국이라니요. 도대체 국민들을 뭘로 보고 그러셨는지. 그리고 이날 정례회의를 마친 검찰 과거사위는 곧장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성접대와 김학의, 윤중천의 특수 강간 여부, 피해 여성에 대한 상습 강요, 카메라 이용 촬영 등의 혐의가 문제되었으나 검찰은 모두 불기소 처분을 했고 봐주기 수사 의혹과 필요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실 수사 의혹 등이 강하게 제기됐다는 것이 검찰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사건을 덮은 정황이 강하니 다시 수사하라는 권고입니다. 그런데 검찰 과거사위는 김학의 사건 수사를 권고하며 애초 불거진 특수강간 등 성범죄가 아닌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수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일단 혐의가 확실하게 새롭게 드러난 부분부터 수사를 권고했다는 해석입니다. 피해 여성 중 한 분이 이제 항고 절차를 거쳐서 법원에 이제 재정 신청까지 했습니다만 법원에서도 재정 신청까지 기각이 났었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 내지는 중요한 증거가 새롭게 발견되지 않는 이상은 이제 특수강간 자체에 대해서 재수사를 명하기는 아무래도. 이와 관련 검찰 과거사위는 건설업자 윤중천으로부터 2005년에서 2015년 사이 김 전 차관에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특가법상 뇌물 액수가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검찰로서는 공소시효 만료에 대한 부담 없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이제 수사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특수강간에 대해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다면 수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다.
검찰 과거사위는 아울러 2013년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도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김학의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경찰청 수사지휘 라인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김학의 동영상 국과수 감정 결과를 보여달라고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거나 사건 실체를 왜곡했다는 것이 검찰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 사유입니다. 이게 뭐 실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어야겠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행위들이 정상적인 직무집행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실제 김 전 차관을 수사했던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지휘했던 김학배 당시 경찰청 수사국장과 이세민 수사기획관은 각각 울산청장과 경찰대 학생지도부장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습니다. 김학의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쫓겨나가거나 승진해서 제외된 경우도 있었다는 게 당시 수사팀 관계자의 말입니다. 곽상도 의원 등은 외압이나 수사 방해 등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직권남용 성립 등을 두고 치열한 법리 싸움이 예상됩니다.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곽 의원이 수사에 개입한 것이 실제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까지 했는데 결과적으로 수사가 방해된 것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법조계에선 가장 강하게 부인하는 자가 범인이고 무엇보다 도망가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김학의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공수처 설치 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에서 내놓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 설치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수처 법안 처리를 위해선 바른미래당의 협조가 꼭 필요한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오늘 시민단체가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왜 그렇게 기소권 없는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지 현장을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수처 설치로 온전한 검찰개혁 실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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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과 민변, 참여연대 YMCA 등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수처 설치 촉구행동이 기소권 없는 공수처 법안을 낸 바른미래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와 기소 편의주의를 깨기 위한 첫걸음인데 거기서 기소권을 빼면 공수처를 뭐하러 설치하냐, 뭐가 남느냐는 비판입니다. 기소권이 존재하지 않는 공수처는 무늬만 공수처로 전락할 것이 명백하다. 무엇보다도 검찰에게 독점되어 있는 기소권을 나누는 검찰개혁 과제로서 공수처 설치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릴 길이 없다는 점에서 실제 장자연 사건이나 김학의 사건 모두 그나마 경찰은 특수강간 등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다 덮였습니다. 검찰이 기소권을 계속 독점하게 하면 공수처가 아니라 공수처 할애비가 설치돼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이에 시민단체는 기소권 없는 공수처 설치 법안을 낸 바른미래당을 공수처 설치 자체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한데 묶어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결국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공수처 무력화가 최종 목적 아니냐는 의심 섞인 비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공수처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가 역대 이렇게 높았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이 어떻게 이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까?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무엇이 다를까? 이들은 공수처는 기소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는 사이트를 통해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에게 항의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다양하고도 강력한 압박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년 가까이 끌어온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가 더 이상 지체 없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는 공수처 설치 법안을 즉각 통과시키기를.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라는 게 오늘 시민단체들의 말입니다. 시민단체의 요구에 정치권이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2019 대한변협 정기총회에서
변협 회장을 탄핵할 수 있는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있는 미스터 쓴소리 이유일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로투데이 인터뷰 전해드립니다. 네, 어느 조직이나 미스터 쓴소리를 자처하는 인물이 있게 마련인데요. 법조계에선 지난 1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의 쓴잔을 마신 이율 변호사가 그런 존재입니다. 지난달 열렸던 대한변협 정기총회 의결 사항에 대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있는 이율 변호사를 만나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로투데이 인터뷰 신세아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변협 2019년 정기총회입니다. 이찬희 신임 변협회장과 김현 전 회장이 이취임식을 겸한 이날 총회에선 총회 제적 인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변협회장을 탄핵할 수 있는 변협 회칙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가결됐습니다. 법안 절차에 의해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같은 날 이율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변협을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총회 결정을 조목조목 비판,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고 문제라는 건지 이율 변호사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에 까칠해 보이는 첫 인상에서 그대로 미스터 쓴소리라는 별명이 연상됐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협회장의 선출권은 전국 회원들한테 있습니다. 선출 권한이 있다는 이야기는 해임 권한도 있다는 거거든요. 회원들한테 유보되어 있는 협회장의 선출권, 협회장의 해임권을 대의원 총회에서 가져가 버린 것이죠. 이것은 법리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하지 않느냐는 질문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 협회장의 탄핵 소추를 하는 기관도 대의원 총회고, 그리고 또 협회장의 탄핵 결정하는 기관도 바로 그 대의원 총회거든요. 즉 소추권하고 심판권이 다 같이 대의원 총회한테 이게 권한이 주어져 있거든요. 이것은 이 소추권과 탄핵권, 그 심판권을 분리해야 된다는 그 대원칙에 어긋난다. 총회의 변협회장 탄핵은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 하자가 있는 결정이라는 것이 이율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로스쿨 변시 출신과 사시 출신들의 대립화 중에 총회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 세력이 말도 안 되는 회칙을 숫자로 밀어붙여 통과시켰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칫 대의원 총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의 의사에 의해서 마음대로 협회장을 해임하고 완전히 회의의 공백 상태, 대한변호사협회의 마비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점에 지적을 했던. 이율 변호사는 그러면서 대한변협 업무 감독권이 있는 법무부가 해당 회칙 개정을 인가해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제가 지적한 그런 법리적인 문제가 상당한 여러 변호사님들한테 호응을 얻고 있고 동의하는 분들도 꽤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법무부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신다면은. 변호사 직무에 대한 자부심과 공익을 강조하는 이율 변호사지만 의외로 지난해 11월 변호사 의무 공익 활동을 규정한 변호사법 27조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왜 헌법소원을 냈냐는 질문에 여지없이 쓴소리가 나옵니다. 변호사들한테 공익 활동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저는 헌법에 위반된 위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심의 자유에 반하고 쉽게 해서 사회에 봉사하든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법적으로. 형식적인 공익활동, 돈으로 사는 공익활동, 쓴소리는 계속됩니다. 그것도 아니면은 한 시간에 3만 원씩 해가지고요. 그 서울 변호사회에 이것을 납부를 하면은 공익활동을 한 걸로 합니다. 극단적으로 60만 원을 내면요. 공익활동 한 걸로 칩니다. 왜냐하면은 변호사 단체에서 그 돈을 가지고 좋은 곳에 사용한다는 전제에서.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깐깐한 원칙주의자이면서 집요한 면도 있습니다. 청구인 자격 문제로 본안 심사 없이 헌법소원이 각하됐는데 자격에 맞는 청구인을 구해 다시 헌법소원을 낼 거라고 기염을 토합니다. 좀 지나면은 다시 그러면 각하가 됐으니까 그 요건에 맞는 변호사님들 찾아내서 저는 그분 이름은 다시 저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지금도 위헌이라고 하는 것에 제 소신에는 저는 달라짐이 없습니다.
변호사 외의 사람들이 들으면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 한다는 비판을 듣기 딱 좋은 말도 거침이 없습니다. 형사재판 국선 변호인과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변호인 선임과 수임료를 국가가 관여하고 정하는 건 지나친 규제로 변호사 업계 자율에 맡겨놔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올해 이제 곧 시행 예정인 그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 저는 극렬 반대했는데요. 그 또 다른 싸구려 국선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를 옥죄고 있는 이것만 우리가 개선을 하더라도. 얘기는 이른바 유사직역과 갈등 문제, 갈수록 레드오션이 되고 있는 변호사 시장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뭐 변호사 시장을 레드오션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지난번 그 선거 때 레드오션이 아니라 저는 블러드오션이라고 했거든요. 피바다입니다. 맞습니다. 이거 진짜 웬만한 대기업보다 못한, 사원들도 못한 이런 현실이거든요. 쓴소리만 하지 말고 블러드오션에 빠져있는 후배 변호사들한테 해줄 좋은 말은 없냐 물었더니 변호사는 제네럴리스트이면서 스페셜리스트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그 대한변협의 그 전문 분야 제도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는 우리도 의사같이 하나의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본인이 전문 분야를 개척하는 것이. 변호사라는 이름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와 함께 깐깐한 쓴소리를 거침없이 쏟아낸 이율 변호사는 실력을 쌓아야 된다라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법제처가 다음 달부터 새로 76개의 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알아두면 좋고 모르면 손해가 되는 법령, 개정 이유와 내용 알아봤습니다. 체육계 성폭력 처벌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취재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이 모두 76개에 달한다고 법제처가 밝혔습니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요 법령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신세아 기자입니다.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일정 소득 이하의 경우에만 아동수당을 지급해왔는데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6세 미만 가구에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이건희 손자가 무슨 아동수당이 필요하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법제처는 아동수당 도입 취지는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1일엔 또 소득 인정액이 100분의 20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의 기초연금액을 기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5만 원 올린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시행됩니다. 법안은 아울러 인상된 기초연금액 수령으로 인상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는 노인층과 가처분 소득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내가 실제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을 올려줘 노인층 복지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실시되는 법안입니다. 4월 17일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례법이 시행됩니다. 기존 시군구의 지역특화발전 특구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시도 단위로 추가 도입하고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지역 전략 산업에 대한 규제 특례 부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같은 날 통학버스의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작동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4월 17일엔 이와 함께 성범죄 관련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를 확대한 국가공무원법도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 범죄자의 공직 유입 제한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법안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성폭력 범죄 행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3년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게 골자입니다. 나아가 법안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행위 또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또
강화된 성희롱, 성폭력 사건 신고제도 및 구제조치 규정도 아울러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 당사자가 아니어도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명문화했습니다. 법안은 또 추가 피해 발생 시 해당 기관명을 공개하고,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고충심사 사건은 직급에 관계없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했습니다. 공직사회 성비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 법안 취지입니다. 그 밖에 4월엔 개별 소비세법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세법, 공중위생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저작권법 등 총 79개 법령이 새로 시행됩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고 모르면 손해.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신세아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한양대에선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 법학회 주최로 스포츠계 성폭력 예방을 위한 법 정책적 과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만연한 스포츠계 성폭력, 왜 유독 스포츠계에 성폭력이 만연한 걸까요? 뭐가 문제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장을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체육계 성폭력의 실태 및 특징, 처벌과 예방 등 현 대응 시스템의 한계를 짚어보고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스포츠계에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과 법제도, 나아가서 법 규범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토론회 참가자들은 먼저 스포츠계 성폭력이 여타 다른 성폭력과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점으로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이 적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엄격한 위계 수준을 넘어 코치나 지도자가 선수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수준으로 심리적, 물리적으로 피해자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유도 신유영 선수처럼 고등학생 시절부터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유도를 그만두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한 걸 설명하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심석희 선수 정도 되는 국가대표 간판 스타가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쇄성, 집단의식, 가해자와 피해자의 권력관계, 운동 외에 다른 진로가 봉쇄된 구조 때문에 피해자들이 성폭력 피해에 관하여 함구하는 경우. 실제 성폭력 피해 시 대응 방법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19%가 소심하게 불만을 표시한다고 대답했고, 아무런 대응을 못함이라는 답변도 18%나 됐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10명 가운데 4명은 싫다는 의사조차 분명하게 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피해 상담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가 19%로 가장 많았고, 선수 생활에 지장이 있을까 두려워서 17%, 협박 등 보복이 두려워서가 14%, 이야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가 10%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봐야 해결되지도 않고 나만 더 피해를 볼 거라는 두려움에 아예 입을 닫아버리고 이런 구조가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체육계 성폭력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권력관계나 이렇게 외형적으로 저항이 없다는 점은 강간죄 성립을 불분명하게 해 스포츠계 성폭력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폭넓게 적극 적용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과 궁극적으로는 비동의 간음죄 신설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아울러 정례적인 성폭력 피해 조사와 예방교육, 국민체육진흥법 등의 개정을 통해 성범죄자에 대한 지도자 자격 박탈 같은 체육계 퇴출 등의 방안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법률적 근거나 보호 의무라든가 처벌에 대한 부분, 자격 여건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좀 미비한 실정입니다. 관련 규정의 개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성폭력을 저질러도 괜찮다, 별일 없다거나 말해봐야 소용없다, 나만 다친다는 생각을 성범죄를 저지르면 끝장난다고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식의 전환은 단순히 생각을 바꾸라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관련 법제도 정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 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에게 폭행을 당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면 어떻게 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10년간 일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주최한 야유회에서 다쳐 회사를 그만두게 된 트럭 운전기사. 하지만 삼재는커녕 퇴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일상생활에서 벌어진 사건, 사고나 분쟁, 범죄 피해에 대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크든 작든 이런저런 학대나 폭행을 당했다는 얘기가 끊이지 않고 들어오는데요. 이런 경우 범죄 피해자로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신세아 기자입니다.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A씨는 아이들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아이들을 꼬집거나 머리나 등을 때리는 등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같은 어린이집 동료 보육교사의 폭로로 알려지게 됐고 A씨는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이가 문제의 어린이집을 가는 걸 극도로 꺼려해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겼던 김모 씨는 뒤늦게 자신의 아이도 그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받은 사실을 알고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상담했습니다. 아동에게 폭행 또는 상해, 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인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동학대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청구를 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 구조에 나선 공단은 A씨를 상대로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비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아이는 등을 맞은 기억 탓에 등이 손에 닿기만 해도 깜짝깜짝 놀라는가 하면 어린이집 차량이나 옮긴 어린이집에서도 교사들에 대한 극도의 경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공단은 재판에서 이런 점을 들며 아이가 장래에도 추가 심리치료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씨는 훈육을 위해 필요한 정도의 물리력 행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 아동과 부모가 정신적인 충격을 입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A씨는 피해 아동과 부모에게 손해배상액으로 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아동복지법은 이러한 가해 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한형을 가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아동과 부모는 즉시 수사기관에 이를 알려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이런저런 정황들이 참작돼 형이 지나치게 낮게 선고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어린이 대상 범죄의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정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햇수로 10년간 운수회사 화물차 운전기사로 열심히 일하다 퇴직했는데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오늘은 못 받은 내 퇴직금 받아내는 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트럭기사 신모 씨는 경기도 여주의 한 운수회사에서 지난 2005년 6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다 퇴직했습니다. 운수회사는 지입 차량을 포함해 화물차 230대 정도를 보유한 꽤 규모가 있는 회사였습니다. 회사는 그러나 만 9년간 근로를 제공한 심 씨에 대해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단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심 씨는 이에 노동청에 신고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회사는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저 앞에도 이제 그만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저처럼 길게 끌다 보니까 중간에서 합의해주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 회사가 재미를 붙였나 봐요. 이에 심 씨는 마지막으로 집 근처 법률구조공단 사무소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심 씨가 법률구조공단을 찾은 시점은 퇴직금 청구 채권 소멸시효 만료 3년을 불과 열흘 남겨둔 때였습니다. 이에 공단은 퇴직금 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긴급 소제기를 통해 소멸시효 완성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금, 그러니까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월 평균
임금이 400만 원 이제 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무료로 구조 대상자가 해당이 됩니다. 재판은 심 씨가 운수회사 소속 근로자인지 차량 임대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한 개인 사업자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재판에서 공단은 심 씨가 운수회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사용 종속 관계 하에서 운수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운수회사는 그러나 화물트럭 운전기사들을 근로자로 고용한 게 아니라 회사 소유 트럭을 임대해주고 운송 용역 계약을 체결했을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이른바 근로자성에 대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수회사 측은 트럭을 임대해주고 운송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나누었을 뿐 화물차 기사들의 고정급여를 지급한 바 없다며 심 씨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단은 화물차 기사들이 실질적으로 회사 지휘를 받아 일을 했고 다른 운수회사와 거래한 적이 없다며 심 씨는 개인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라고 변호했습니다. 1심 법원은 공단 손을 들어줘 심 씨는 근로자가 맞다며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매월 지급받은 보수가 고정급이 아니라 운반 물량에 의해 정산한 성과급 형태이긴 하지만 이 점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즉 계약 형식은 화물차 임대, 용역 계약이었지만 그 실질에 있어 고용계약임을 분명히 확인한 판결입니다. 조금 근로자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데 인정되지 않고 편법으로 좀 빠져나가는 부분을 조금씩 정리해 나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운수회사는 심 씨가 청구한 3천여만 원의 퇴직금과 지급 시까지 심 씨가 퇴직한 2014년 5월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운수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이 났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이 나게 되면 심 씨는 지연손해금을 그만큼 더 받게 됩니다. 퇴직금 채권 청구 소멸시효는 3년으로 퇴직하고 3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아예 청구할 수도 없게 됩니다. 법률 구조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법률구조공단 문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애초 계약사항이 없던 공휴일 출근을 지키지 않았다며 워킹맘의 정식 채용을 거부한 회사. 이 회사의 채용 거부는 정당한 걸까요? 근로자의 의무와 자녀 양육권 사이 얘기해봤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33년간 근무한 소방관에게 생긴 난청에 대해 공무상 요양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소방관의 난청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할까요? 제복의 무게와 국가의 책무 얘기해봤습니다. 만 1살과 6살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기로 하고 수습사원으로 들어갔는데 업무 특성상 아침 7시에 출근해야 하는 초번 근무는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수습사원에 대한 회사의 채용 거부는 정당한 걸까요? 위법한 걸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두 아이의 엄마인 A씨는 지난 2017년 고속도로 영업소의 서무주임으로 수습 채용됐습니다. A씨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고 주 휴일과 노동절에만 쉬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해당 고속도로 영업소는 초번 근무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초번은 오전 7시까지 출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회사 측은 A씨가 초번 근무를 할 때 중간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킬 수 있도록 외출을 허용해줬다고 합니다. 회사 측과의 갈등은 A씨가 주 휴일과 노동절에만 쉬기로 한 애초 근로계약을 어기고 다른 공휴일에도 쉬면서 불거졌습니다. 노동절 외에도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 대통령 선거일, 현충일 등도 출근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영업소 측은 공휴일 결근 문제가 불거지자 A씨에 대해 초번 근무 시 외출 편의를 봐줄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아예 초번 근무를 거부했습니다. 3개월의 수습기간이 끝난 뒤 영업소 측은 근태 불량 등을 이유로 정식 채용을 거부했습니다. 다른 업무 항목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은 A씨는 채용 거부는 부당해고라며 관할 노동위에 제소했고 중노위는 A씨 손을 들어줘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영업소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A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휴일 초번 근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업무 특성상 수습평가에서 근태가 중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 법원도 자녀 양육권을 회사가 제대로 배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원고 패소, 그러니까 부당 해고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근태가 중요하다는 회사 측의 주장 자체는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초번 공휴일 근무가 적법하고 평가 결과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재판부는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최종적으론 정식 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회사는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해 실질적으로 A씨에게 근로자의 의무와 자녀의 양육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제하는 상황에 처하게 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회사는 어린 자녀 양육 때문에 무단결근이나 초번 근무 거부에 이른 사정을 헤아려 A씨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0년 자녀 양육권을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판시한 뒤 자녀 양육권 위반을 사유로 부당해고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유아 양육에 관해 종전에는 가정이나 개인이 각자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에 머물렀으나 이제는 점차 사회에서도 그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시각이 확대되고 있다. 근로자들의 양육 문제에 대해 기업에도 일부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다거나 사용자의 배려를 요구할 수 있다는 데에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 재판부 인식입니다. 요약하면 무단 결근은 맞지만 무단 결근을 하지 않도록 회사가 배려하고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그런 배려를 하지 않았으니 해고는 부당하다는 결론입니다. 주변 반응을 보니 판사가 뭣도 모른다. 저런 식이면 앞으로 아이 가진 엄마들은 회사가 아예 안 뽑을 거라는 식의 반응이 많습니다. 상급심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33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한 공무원이 난청 증세를 앓고 있다면 이는 공무상 질병에 해당할까요? 화재를 진압하다 부상을 당한 것도 아니니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전직 소방관 63살 강모 씨라고 하는데요. 1982년 12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강 씨는 2016년 6월 30일까지 제주도 내 일선 소방서에서 소방대원과 소방팀장 등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던 2010년 12월 귀가 먹먹하고 이상해 병원을 찾은 강 씨는 양쪽 귀 모두 심한 하강형 난청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6개월 뒤인 2011년 6월 재검사에서도 소음성 난청이 의심되고 장애 진단 시 5급 정도가 예상된다는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퇴직 후에 강 씨는 약 33년간 소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높은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됐고 직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 난청 증상을 앓고 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비 지급을 요청했으나 공단은 이를 거부했고 강 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강 씨의 소방관 근무와 난청 사이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판결에 불복해 강 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면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소음과 스트레스에 노출돼 난청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법원이 강 씨의 일상적인 근무 환경 소음을 측정해보니 평균 90가중 데시벨을 초과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심한 경우 115 가중 데시벨을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에 소음도나 대형 트럭이 지나갈 때 소음도가 80 데시벨 정도, 기차가 지나갈 때 철로변 소음도가 100 데시벨 정도라고 하니 수십 년간 상시적으로 대형 트럭이나 기차가 지나가는 철로변 정도의 소음에 노출됐었다는 얘기입니다.
115데시벨을 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니 심한 경우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정도의 소음에도 종종 노출된 겁니다. 거기다 강 씨는 난청 판정을 받은 2007년에서 2015년 사이 매년 최소 400시간 이상의 시간 외 근무와 100시간 이상의 야간 근무 등 경무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엄청난 소음에 살인적인 근무, 이 정도면 난청이 없는 게 거꾸로 이상할 정도입니다. 실제 재판에선 평균 20년 이상 근무한 제주 지역 소방관 가운데 43명이 소음성 난청을 호소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법정에서 제시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원고는 소방 공무원으로 임용 전 청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청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다른 신체적,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강 씨의 난청은 수십 년 소방관 생활을 하며 얻은 직업병이라는 얘기입니다. 기금을 아껴야 하는 공무원 연금공단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애초 이게 지급 거부 사안이었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무엇보다 소방 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전수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복을 입은 이들에 대한 보호와 관리는 국가의 기본 중에서도 기본 책무입니다. 판별로 보는 세상입니다. 옷차림도 가벼워지고 여행하기 좋은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벚꽃 소식도 전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로투데이 스페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